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강이네요.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묘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쓰기에서. 그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몇 말씀 드리고 1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주에 그 독배제 작소를 하면서 독과 닷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드렸어요. 사실 그 돛은 항해하기 위해서 있고 닷은 정박하기 위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닷은 항해의 출발점이자 그 항해의 그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적지까지 빨리 데려다 주면은 황금을 많이 주겠다고 황금을 보여주는 어떤 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손님의 제안에 선장이 신이 났죠. 근데 선장의 경험으로 봐서는 배를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는 배에 있는 물건을 버려야 했어요. 자기가 평상시 쓸모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배가 이제 가벼워지니까 말처럼 빨리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손님이 황금덩어리 하나를 더 보여주면서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황금덩어리 하나 더 주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이제 배에서 남은 건 뭐가 남으냐면 닷이 남은 거예요. 닷은 이제 쇠뭉치로 된 이렇게 화살같이 생긴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를 정박하기 위해서는 그걸 갯벌에다 딱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닷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던져버리니까 이제 더 빨리 갔죠. 목적지까지 갔는데 배를 멈췄는데 배를 정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박을 하는 그 유일한 그 닷을 먼 바다에 버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배가 표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표류를 하고 이제 나중 있다가 이제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그 손님은 이제 화가 났죠. 주려고는 황금도 안 주고 더 주겠다는 황금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선장은 닷까지 공짜로 다 잊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정속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속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 정속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정시에 자고 또 정시에 출근해서 그 업무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와서는 그 쉬는 그런 정속 속에 다 들어가는데 그 정속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배처럼 표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은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달리는 속도가 50이면 멈추는 속도도 50이어야 한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크게 예를 들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멈출 때 멈추지 못하고 자제하지 않으면은 도리어 안 좋은 결과를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독과 닷에 대해서 독과 닷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지만 그 불가분의 관계지만 그런 어떤 정속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을 너무 어긋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 말씀드리면서 오늘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은 그 시의 그 정수라고 하는 그 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묘사라는 것은 그 어떤 언어를 회화적인 방법으로 그 언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묘사는 시인의 사유를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어찌 보면은 시는 그 묘사로 이루어졌다기도 과언은 아닙니다. 묘사는 본질에 이르는 관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본질이라는 것은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변함없는 요소도로 총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것. 그 관문은 어떤 다른 영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관문, 꼭 거쳐야 하는 그런 것을 관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두 번째, 감정을 객관화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그려낸다. 이 참 말이 어려워요. 감정을 객관화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아는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걸로만 표현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공통된 생각을 그 시로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른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러지. 아 말을 예를 들면 그 3시에 거기서 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지 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도. 그다음에 그 시의 꼴을 묘사의 틀에 넣도록 하자. 이 말은 뭐냐면은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묘사의 어떤 틀 속에다가 넣어놓고 그 묘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인데요. 이 말은 시를 썼으면 묘사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읽어봐야 돼요. 또 퇴거도 하고 첨삭도 하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시를 봐야 돼요. 시는 리듬과 그 회화성과 묘사와 사이로 이루어진 존재의 집 아니겠습니까? 묘사는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생동감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묘사만 좀 잘하면 굉장히 시를 잘 쓸 수 있어요. 네, 나머지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걸 정리해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묘사는 시의 꽃이에요. 네, 은유, 묘사 이런 것은 다 그 은유, 주교 이런 것들이 다 그 묘사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시의 꽃입니다. 시의 꽃이기 때문에 아 이런 표현을 정말 멋지다 하는 것들은 꼭 적어놓으시고 또 이렇게 그 언더라인도 치시고 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투영이나 투사를 통해서 감정이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투영이나 투사는 우리가 4강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고요. 그 감정이입, 그 영어로 보면 엠퍼시라고 그래요. EMPATHY라고 엠퍼시, 감정이입인데 그 남에 대한 공감이에요. 이 엠퍼시는 남에 대한 공감이고 동정심, 네, 동정심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감정이입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대상에게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먼저 줘요. 그러면 그 대상이 그 감정 받은 것을 저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낌으로 소통하는 거. 아니면 색으로,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을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5번째는 관찰의 힘을 기르자. 당연해요.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할 때 관찰을 해야 돼요. 내 감정도 관찰을 해야 되고 상대방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사물도 관찰을 해야 되고 이 모든 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걸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이입도 그 관찰이 잘 이루어진 시가 있어요. 여기 텍스트로 나와 있는 닭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그 닭이라는 시를 그 조성훈 선생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닭, 김인갑. 날고 싶다. 새벽 닭이 대낮에 우는 건 아마 날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이다. 한여름밤 날지 못하는 팔로 그래도 나는 척이라고 또 하자고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날 듯 말 듯 땅에 떨어지는 배드민턴 공. 살다 보면 착지가 곧 추락인 것들도 있다. 격렬하게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내 손에 닭의 주걱 냄새가 배어나 있다. 아직 새벽이 오지도 않았는데. 닭이 우는 건 후두둑 또 날고 싶은 마음이 새벽보다 먼저 찾아오기 때문이다. 배드민턴 공이 오래 날지 못하는 건 닭털로 만든 배드민턴 공을 향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지 않기 때문. 어둠과 아침의 간격이 닭의 울음소리보다 짧기 때문이다. 닭이 새벽녘에 불현듯 서럽게 우는 것은 날고 싶은 마음만 훌쩍 어디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닭이에요. 닭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닭이 배드민턴 공 깃털, 배드민턴 공을 만드는 그런 그 깃털이거든요. 우리가 그 가금류라고 하잖아요. 닭이나 오리를 가금류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가금류라는 것은
집에서 그거를 이제 길러서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거잖아요. 그 4,000년 정도 됐어요. 가축을 집에서 물에다 넣어놓고 기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날지 못해요. 물론 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훈련을 시키면 잘 날라요. 그 야생으로 하는 것들은 크는 그 닭들은 산에 그 잠을 잘 때도 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잘 정도로 잘 나릅니다. 자, 닭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고 싶다. 날고 싶다는 것은 아직 날르지 모른다는 얘기죠. 새벽닭이 대낮에 우는 건 아마 날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말이 쉬우면서 어려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닭이 대낮에 우는 것은요, 배드민턴을 하는 것은 대낮이잖아요. 새벽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밤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야광 그 셔틀콕에 나와서 밤에 한다는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새벽닭이 대낮에 우는 건 이건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우는 것은 그 다음에 아마 날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건 이유예요. 불현듯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추측성 결론이죠. 때문이다. 추측성 결론인데, 이 때문이라는 말은요,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을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여름밤 날지 못하는 팔로 그래도 나는 척이라도 하자고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친다. 여기는 대낮이라고 했고 여기는 밤이잖아요. 이건 이제 야간에 조명을 켜놓고 지금 더우니까 나와서 지금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척이라도 하자고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날듯 말듯 땅에 떨어지는 배드민턴 공. 살다 보면 착지가 곧 추락인 것들도 있다.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 착지와 추락을 같이 썼거든요. 착지는 순기능이에요. 착지라는 것은 다치지 않는 거예요. 다치지 않고 땅에 딱 내리는 일을 착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추락이라는 것은 역기능이에요. 추락은 그냥 다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많은 사건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떨어지는 것을 추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착지는 순기능이고 추락은 역기능이에요. 그러게 이처럼 이게 진술과 묘사, 은유가 이렇게 다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면요. 오후 3시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진술이에요. 오후 3시에 햇살이 지금 부서지고 있잖아요. 진술이에요. 그는 단순히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의 햇살이 포말처럼 부서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교죠. 처럼이니까 포말처럼 부서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말처럼 부서지는 오후 햇살, 이렇게 오후 3시에 햇살이 있어요. 포말처럼 부서지는 오후 햇살을 하면요, 은유가 들어있어요. 직유와 은유가 들어있는 요게 묘사 부분이에요. 요게 아시겠죠? 묘사는 별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술과 묘사, 은유가 있는데, 묘사에는 이건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묘사에는 상대적 묘사가 있고 암시적 묘사가 있거든요. 상대적 묘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상대적 묘사는 어떤 경우를 상대적 묘사라고 하냐면은 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적이 아니라 설명적 묘사와 암시적 묘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힌다 할 때는 설명적 묘사예요. 자, 그런데 바람이 유리창에 날벌레처럼 매달려 있다. 이건 암시적 묘사라고 보면 돼요. 뭔가 암시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날벌레처럼 매달려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올지 또 어떤 행위를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암시적 묘사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텍스트로 가보겠습니다. 격렬하게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내 손에 다그 주검 냄새가 배어나 있다.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는데 이랬어요. 격렬하게 배드민턴을 치면요, 내 손에 다그 주검 냄새가 배어나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겨울에 손등을 이렇게 문지르는 그 냄새 맡으면 닭똥 냄새 난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유추한 것이고요. 여기서 배어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다. 이건 약간 저도 의문을 갖고 있네요. 이거는 좀 맞춤법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시인님께서 깜빡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잘못 쳤거나 타이핑을 했거나. 이 배다라는 말은 상처가 나다, 베개를 베다 할 때, 끊거나 자를 때 이게 배다. 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냄새라는 말은 배는 게 아니고 배어드는 거거든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것이 스며서 들거나 스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몸에 배다, 애를 배다, 애국심이 배다 할 때 이 배다를 써요. 근데 좀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쓰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예. 제가 잘못했는지 시인께서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주검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죽음과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은요, 목숨을 끊는 일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은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 네, 이미 죽은 사람. 그걸 알고 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닭이 우는 건 푸드득. 또 날고 싶은 마음이 새벽보다 먼저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닭이 우는 것은 뭐냐면요, 날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새벽보다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참 멋있는 구절이잖아요. 예. 줄 치시고 그렇게 정말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 공이 오래 날지 못하는 건 닭털로 만든 배드민턴 공을 향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가지 않기 때문. 어둠과 아침의 간격이 닭의 울음소리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둠과 아침의 간격이 닭의 울음소리보다 짧대요. 너무 멋있죠? 네. 근데 이제 배드민턴 공은 우리가 셔틀콕이라고 그래요. 셔틀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셔틀 버스도 담양군에서 셔틀 버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좋은 곳을 이렇게 셔틀 버스만 타면 다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양을 차만 타면 싹 멋있는 차를 타고 다 다니거든요. 담양 오시면은 셔틀 버스를 꼭 타세요. 타보시면은 담양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입니다. 그런데 셔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를 짤 때 시실, 위에서 아래로 댕긴 시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날실이거든요. 근데 날실을 만들기 위해서 셔틀이라는 이 실패 같은 것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셔틀이에요. 그래서 셔틀은 왔다 갔다 한다는 데에서 셔틀이라는 것이고요. 콕은 수탉이에요, 수탉.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 뒷꽁지로 이게 배드민턴 공을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셔틀콕은 다 거위털로 만든답니다. 거위털도 만들고,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셔틀콕도 많아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문방구에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더 진화해서 야광 셔틀콕을 만들어서 야광 배드민턴 채도 있고 야광 셔틀콕이 있어서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운동장 같은 데에서는 언제든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키도 한번 내볼까요? 심심하니까. 여기 이제 히트가 나왔습니다만 세상에 가장 빠른 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공. 새고요. 새고, 배드민턴, 셔틀콕이 보통 320km 정도 딱 치면은 가는 거예요. 배드민턴. 그러니까 배드민턴 선수는 눈이 나쁜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치잖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순식간 320km, 또 빠른 게 400km까지 지금 최고 속도를 찍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320km 정도 되고요.
골프공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골프공이 몇 킬로 정도 되겠어요? 골프공 딱 치면은 몇 킬로 정도 날아가겠어요? 이게 속도로 200킬로? 아니 그냥 쓰는 김에 좀 많이 그냥 쓰시면 제가 깎아드리면 되는데 350? 310킬로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공이 250킬로. 야구는 우리 박찬희 선수 던지잖아요. 보통 150. 네, 150. 네,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이 얼마나 빠른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배드민턴 셔틀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까쯤에도 좀 읽었습니다만 원래 그 배드민턴 공은 지금은 거위털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굳이 털로 얘기한 것은 어떤 시적 구성을 거위로 하는 것보다는 닭으로 해야 그 울음소리라든지 회를 친다든지 새벽 어둠과 새벽 그 사이에 정말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닭으로 했고요. 닭으로 한 것도 근거가 있어요. 최초에는 닭으로 이렇게 닭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참 굉장히 잘 쓴 시예요. 자, 닭이 새벽에 불현듯 서럽게 우는 것은 날고 싶은 마음만 훌쩍 어디로 날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불현듯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불현듯은 불연듯이라고 많이 써요. 근데 불연듯이라는 말은 없어요. 불현듯인데 불을 켠 듯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불을 켠 듯. 갑자기 불을 켜면 어둠 속에서 불을 딱 켜면 굉장히 환해져 버리잖아요. 불현듯 그럴 때 갑자기 막 이런 말이거든요. 훌쩍은 높이 뜨거나 날아오는 그런 어떤 그 모양이기 때문에 이 닭을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닭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글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잘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깝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언어적 구성, 어떻게 언어로 그걸 묘사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이입을 통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느냐, 요게 좀 주안점을 많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딧불이의 비행입니다. 이건 제가 읽으면서 그냥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는 우리가 잘 아는 개똥벌레예요. 어두무 도화지 위에 환한 곡선을 그렸어요. 어두무 도화지 위에, 도화지가 지금 어두워요. 깜깜한 검정색 도화지네요. 어두무 도화지 위에다 환한 곡선을 이렇게 반딧불이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어두무 도화지니까요. 꼬리를 당기면 허공이 타들어갔어요. 꼬리를 당기면 진짜 발광기를 이렇게 살짝 잡아다니면은 그 불빛이 형광 불빛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개화였죠. 그렇게 했습니다. 과부와 의계절. 이거는 도시의 환한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부와 이렇게 했죠. 누군가 부싯돌을 당기듯 몸을 지펴도 푸른 불꽃은 피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도시의 불은 환하지만 그 형광 불빛은 없죠. 저희가 잘 아는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반딧불 형자에다가 설은 눈설자예요. 그러니까 반딧불이를 모아서 글을 읽었다. 또 눈빛, 눈에도 눈이 내리면 밤에 환해요. 별빛이나 달빛을 받아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합니다. 형설지공은 그는 개똥벌레와 눈으로 이룬 공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와 굉음에 매달린 도시의 거친 호흡. 굉음은 시끄러운 소리예요. 도시의 거친 호흡. 꼬마 정구가 나뭇가지에 눈부시게 내려앉고 어둠을 걷어간 거리의 표정에 불안한 쌓여 같죠. 그랬어요. 꼬마 전구가 나뭇가지는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보면은 LED 전구로 해서 나무에 가지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속도와 굉음에 매달린 그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걷어가 버렸죠. 불야성을 이루니까요. 어둠이 없어요. 도시에서는 거리의 표정에. 그러나 표정의 불안은 커져갔어요. 머릿속에서 깜빡이는 불씨. 이게 머릿속에서 깜빡이는 불씨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어린 시절을 지금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골목어기 가로등의 마음으로
뭐 골목 어귀에 꼭 가로등 얘기하잖아요. 시적 표현할 때는 많이 써요, 이 가로등. 네, 골목 어귀에. 익사 직전 버둥거리는 자세로 심지를 당겨도 화공과의 교신은 두통이었다. 교신이라는 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신호고요. 익사라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익사 직전 버둥거리는 자세는 필요 없는 문구 같아요. 전혀 필요 없는 문구를 좀 넣어놨는데, 저는 그냥 골목 어귀 가로등의 마음으로 심지를 당겨도 반딧불이의 심지를 당겨도 화공과 교신은 불통이었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냥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도시는 매 초마다 옷을 갈아입고 밤이 사라진 오늘은 길고 캄캄한 터널이죠. 이랬잖아요. 도시는 아까 그 앞전에 그 나왔던 게 불야성을 이루거든요.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길고 캄캄한 터널이 아니고 길고 환한 터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길고 환한 터널이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꽁무니에 불을 밝혀 새벽을 여는 누군가의 어깨에 착지하고 싶어요. 아까 오늘 이상하게 착지가 또 나오네요. 이 특수단어인데 저쪽 시에서도 착지와 추락이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착지. 근데 이제 꽃이 피는 호공을 가지고 싶어 이랬어요. 꽁무니에 불을 밝혀 새벽을 연다. 이것은 첫차를 얘기하는 거죠. 첫차. 첫차를 이제 그 꽁무니에 불을 밝히고 가면은 모든 것이 이제 새벽이 열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개의 시를 봤는데 상당히 묘사가 잘 된 시예요. 묘사는 별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언어를 그런 좀 더 감정을 입히고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묘사다. 네. 묘사는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 속에 두 개의 묘사 잘 된 그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